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진주의 그 아파트 주민들을 살해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잇따라서 조현병 환자들이 이웃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신병원에 있던 환자가 예. 조현병 환자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환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 10시쯤, 밤 10시쯤인데요. 칠곡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입원을 했던 A씨, 36세 A씨가 옥상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50세 다른 B씨를 둔기로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유는 잔소리를 한다라는 게 이유예요. 아마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아마 상대방을 둔기로 때려서 옥상에서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네. 살해했다는 것이 더 놀랍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3월 18일에 이 병동에 입원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환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마주쳐서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가 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전문가에게 듣기로 투약이나 그러니까 처방이나 의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매우 낮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병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피해자도 그렇고 이 피의자도 그렇고 입원한 지 얼마 안 됐고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원은 이제 밑에 층은 폐쇄형 정신병동이니까 거기는 바깥으로 못 나고 못 만나는데 개방형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 있었고 그 위가 옥상인데 그 옥상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병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칠곡이었고요, 그죠? 네. 칠곡, 경북 칠곡이었고 어제는 또 서울 전농동에서 네. 또 다른 조현병 환자가 물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찔렀어요. 네, 최근에 지금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집에 물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이유로 40대 조현병 환자가 이제 흉기로 이웃을 상해를 가했고요. 흉기를 네. 가지고 상해를 가했고 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에 붙잡히긴 했는데 옆집 물소리가 내 귀에 너무 거슬린다라는 그런 이유가 범행 동기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일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분명히 피해에 대한 망상, 네, 위층 소리, 그렇죠. 뭐 잡음 소리를 들으면 층간 소음을 들으면 뭐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다든지 심지어 층간 소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층간 소음이 그러니까요. 들린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죠. 네, 우리 사회가 이웃이 심지어 우리 가족이 나를 해하려 한다라는 이 부분은 모든 이 지금 저희 사건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앞서 그제는 조현병을 앓던 10대가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또 살해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이송되는 장면이고요. 네, 체포된 10대입니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18살 A군인데요. 아파트 위층 사는 할머니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시끄럽게 발로 꽁당꽁당 거리게 했는데 이거 올라서 나오는데 아가 유리창을 깨고 낙서하고 나이가 손주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말겠지. 저러다가 이제 그래도 뭐 괜찮아지겠지. 피해자 A군은 범행 약 1시간 전부터 아파트 복도에 숨어 있다가 외출하던 할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모님이 대문을 열시고 발세를 거시고 이제 가라고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죽어야만이 어떤 자기가 이제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내가 죽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자, 또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저 할머니를 해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망상.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노약자 공격하잖아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여성, 그렇죠. 할머니, 아이. 그것도 같습니다. 안인득이 했던 행동하고 동일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와 제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해 망상인 거죠. 아마 이제 정신적으로 조현병을 앓다 보니까 연결돼 있고 할머니를 죽이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갖고서 아마 저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많았어요. 할머니 집 앞에다가 욕설을 적은 글들을 여러 차례 네. 걸어놨거든요. 저렇게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욕설이라서 나이지만. 저희가 예.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었고 결국은 네.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적은 메모를 따로 있습니까? 사진이? 여기까지입니까? 이건 뭡니까? 네. 이거는 이제 할머니가 적어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적어놓은 피해 사실. 피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와서 언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걸 적어놨는데 네. 유리 절대 문 열어주지 않기라고 맹세하셨네요. 그렇죠. 저렇게 위협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네. 근데 할머니가 저렇게 써놓고도 네. 수사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건 이 지금 계속 이 뭔가 할머니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이잖아요, 학생이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자퇴한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그냥 잘 달래서 보내거나 내가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돌아가신 할머니가 쓴 메모를 잠깐 보면,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런 피해를 받아왔지만 네, 피해 사실만 적어놨을 뿐이고 이걸 신고했다가는 수사기관에 괜히 알리진 않았어요. 아이를 아이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해코지가 될까 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일단은 피해 사실만 적어놓고 내가 문을 안 열어주고 네. 피하는 방식을 택하셨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를 당하신 자, 겁니다. 일련의 사고들의 공통점을 제가 자꾸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그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또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찰에 신고가 안 됐다는 것만 그렇죠.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자기 손주뻘이잖아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신고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이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으셨을 수는 있어요. 아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보여주는 통상적인 상황을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조현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일상적인 어떤 태도다고 볼 수 있겠죠. 살해한 뒤에 그 건물을 나서는 장면이 잠깐 보였었고요. 네. 18살이면 고등학생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인가? 지금 현 그 친부는 학생이 네. 아닙니다. 2017년에 학교에서 자퇴를 권유했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 당시에도 학교 내에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자퇴를 권유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퇴를 했고요. 자퇴를 한 이후에도 학교에 찾아와서 경비원을 심하게 폭행해서 경비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도 자퇴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네, 이후에도. 네. 그러니까 자퇴를 한 이후에 지금 이 그 18세 A군의 아버지의 진술에 의하면 병원에 다니고 약도 제대로 처음 와서 계속 먹었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 문제는 일단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약의 복용량을 굉장히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도 어쨌건 둘이 사는 상황에서 아버지도 네.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약을 매일매일 잘 먹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두고 가서 약이 없어지면 네. 이 A군이 먹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과연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학교에서 자퇴 후에 결국 우리 사회가 크게 보면 우리 사회가 관리를 놓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결손 과정에 있었고 병원도 다녔지만 약이 제대로 투약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경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나가게 되면 자기의 증상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답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경비원과의 어떤 시비 중에 폭행이 있었고 자, 이런 경찰 이야기만 들어봐도 학생은 학교에서 자퇴돼가고 다시 그렇죠. 학교로. 그 말은 본인이 어딘가에 관리를 받는 것도 그렇게 마다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경찰의 말을 그대로 지금 듣고 얘기를 해보면 이 학생은 학교에 가면 뭔가 좋아진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 이런 피해 망상이나 이런 부분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소한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어울리면서 했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도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학교에 있으면 누군가 지켜볼 거 그렇죠.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어쨌든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일으키니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자퇴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느 기관인가는 그게 학교가 됐든 아니면 어떤 국가기관이 됐든 그 학생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사회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학교 입장에서는 격리시켜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마무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겨서 조금 학교가 적극적으로 이 학생을 관리를 하면서 관심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했다고 하면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흘이 멀다 하고 지금 지난주부터 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흉기난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늘 보다 보면 물론 사후 약방문이지만 그때 거기서 더 관리를 했으면 또는 그때 그 신고를 제대로 경찰이 들었으면 또는 그때 등록이 됐으면 자치단체에 조현병 환자가 등록이 됐으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그 본인의 동의하에 가는 이제 동의 입원이 있고 그걸 제외하고 강제 입원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네. 저 보호 입원이라는 것도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과거에 저 사례가 좀 악용이 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 사례가 있었으니 네. 그래서 전문의 2명, 한 명만 쉽게 말해서 의사 한 명과만 얘기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의 2명, 보호자 2명이 신청을 해야 보호 입원이라는 게 가능한데 그 말은 강제 입원이 더 어려워졌다는 많이 뜻이죠. 어려워졌죠. 많이 어려워졌죠. 그다음에 행정 입원이라는 건 전문의 또는 경찰이 지자체 장에게 입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 건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저 비용을 다 지자체에서 돼요. 네. 그럼 비용 문제도 있죠. 지자체는 저런 거 많이 안 하고 싶겠군요. 그리고 네. 지자체 되는 데다가 만약에 입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문제지가면 손해배상소송도 당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꺼리겠죠. 공무원 책임자. 마지막으로 응급입원은 이제 전문의와 경찰이 동의를 받아서 3일 동안 일시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건데 네. 지금 경찰이 누군가가 좀 난동을 부리는데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주세요. 그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나가는 경찰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조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강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시 안인득으로 돌아와서 주민들이 올해만 7번인가 신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었죠. 네. 내가 경찰 공무원이라고 치죠. 전문의 2명 또는 보호자 2명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네. 또 근데 그건 행정입원, 안 되니까 네. 행정입원도 행정입원 해야 좀 되는데 힘들죠. 지자체장한테 이걸 보고한다고 쉽게 안 될 것이고. 게다가 만약에 행정입원 되면 지자체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3일 안에 응급입원이라는 거 이제 어찌 보면 이 그건 의미 없어 진주에서 보이고요. 근데 네. 이제 경찰 2명이 나가서 갑자기 안인득이 뭔가 문에다가 무슨 오물 좀 뿌린 다음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강제 입원 응급입원 시켜야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그냥 시스템이 좀 문제 있는 거죠. 우리 간행은 뭐 예. 긴급 체포하거나 영장 치거나 뭐 뭐 이런 그런 거죠. 정도. 근데 그러려면 네. 손괴나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소단행위 가지고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또 문제죠. 네. 어느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해서 영장을 칠 수는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 전문의의 입장을 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면 사보험 들지도 못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늦게 오는 거죠. 그러나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또 늦게 와서 병을 키우게 되고 환자들이 강제로 입원당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느낍니다. 강제 입원 당한 거에 대한 그 분노를 가족들한테 또 의사들한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 환자들의 사고는 가족들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자, 보셨죠? 네. 정작 사고는 가족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 네. 등록하는 절차도 있잖아요. 자치단체에. 네, 맞습니다. 네. 등록도 근데 안인득은 안 돼 있었잖아요. 안 돼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등록을 하면 본인이 동의를 해야 돼요. 본인이 동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 그래요? 네, 조현병이나 정신병 치료를 받을 때 외래 진료비라든지 약제비를 뭐 좀 대줘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상담도 해주고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어떤 관리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그 정신과 의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면 거잖아요. 절차가 아주 복잡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시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것이 또 사회로부터 뭔가 손가락질 당하고 본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네.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네. 처방이라든지 의사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조현병 환자 실태 조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태 조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요. 그게 경찰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경찰도 이번에 나가서 안인득이 이런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개인 정보 때문에 실제 몰랐죠. 네. 그러니까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런 거 다 알려주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다 공표하자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는 최소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절차는 필요한데 네. 지금 이게 너무 개인 정보, 개인의 인권에만 사회에서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 안전에 좀 구멍이 뚫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제도로 법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우리 입법부가 요즘 다른 일로 바쁘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